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심포지움 사회를 맡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연구본부장 최수정입니다. 지금부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기업가 정신학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6년 제2차 심포지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코시 심포지엄은 창업을 넘어 성장으로 참여형 창업 생태계의 구조적 전환을 주제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기반의 국가 창업 시대의 전환을 위한 정책 의제를 선도하고 창업 전주기 생태계의 실행 전략과 협력 구조를 도출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행사는 개회식에 이어 기조 강연, 주제 발표,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는 국민의례를 생략할 예정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개최해 주신 조주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축사를 위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기조 강연을 위해 이한주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이사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종합토론 자장을 맡아주신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제 발표자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은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네 분의 토론자가 참석하셨는데 우선 참석하신 참석하신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청년기업가 정신재단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희중 중소기업중학회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백강 한밭대학교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하성 CNT테크 대표님은 오시는 대로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조주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원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조주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축사를 해주실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님, 그리고 기조 강연을 해주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한주 이사장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움은 창업 활성화와 동시에 창업 생태계의 구조적인 전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학계와 정책 현장 그리고 산업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창업 정책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발제를 해주실 서울시립대 이춘우 교수님, 그리고 우리 연구원의 정은혜 연구위원님,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전성민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김영태 소장님, 전하성 대표님, 김희중 본부장님, 그리고 백강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창업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창업 저변을 확대하는 데는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창업의 양적인 확대를 넘어서 창업이 어떻게 성장으로 이어지고 다시 투자와 회수 그리고 제도전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 그리고 AI 시대의 산업 전환과 고용 구조의 변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 사회 전반의 도전에 대한 역동성의 약화는 더 이상 개별 정책이나 지원 사업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심포지움은 창업을 둘러싼 논의를 한 단계 확장해서 우리 창업 생태계 발전 방향은 물론 우리 경제와 지역 그리고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앞으로 창업 정책이 단순한 지원 사업을 넘어서 생태계에 연결되고 작동하는 방식을 바라보며 정책 논의의 방향과 깊이를 더하고 보다 정교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나아가서 창업 정책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 활력을 높이는 경제 전략이자 일자리와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사회 전략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국가적인 전환 전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창업 정책과 창업 생태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장관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입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기업가 정신학회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이 함께 개최하는 제2차 코시 심포지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조 강연을 맡아 주신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과 그 외 참석해 주신 학계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이 최근 수년간 20%를 오르내리고 있고 일하지도 구직하지도 않는 쉬없음 청년이라 말하는 분들도 48만 5천 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공공부문 확대나 직접 지원만으로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자리를 주거나 또 찾는 방식에서 전환해서 만드는 방식으로도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길 때가 됐습니다. 그 전환의 중심에 창업이 있습니다. 정부가 창업을 국가적 과제로 선언하고 국가 창업 시대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것도 바로 이런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기회를 찾는 청년뿐 아니라 온 국민이 전 지역에서 도전하되 그 도전이 성장하고 글로벌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 심포지움은 바로 그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국가 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정책 의제를 선도하고 창업 전주기 생태계의 실행 전략과 협력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그 전환의 중심에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입니다.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전국의 119개 보육기관과 519명의 선배 창업가 멘토단이 함께하는 참여형 창업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지금 오전 10시 기준으로 해서 누적 방문자 수가 111만 명을 넘고 도전 완료가 24,709명, 아이디어를 작성 중인 사람이 17,691명입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통계를 확인해서 10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있는 이유는 플랫폼에 모든 통계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의 일하는 속도도 현장의 일하는 속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1년 전에 통계를 보면서 저희가 현장을 대응하기에는 현장의 기술의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고 분석해서 현장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바꿔야 하는 것도 우리가 바꿔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모두의 창업이 스타트업의 스타트를 맡아서 가는 그 이후에는 이제 스케일업 정책을 통해서 성장시켜야 합니다. 창업기업이 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AX, 방산, 기후테크 등 분야별 모두의 챌린지를 통해서 판로도 열고 팁스와 유니콘 브리지로 성장의 사다리도 이어가겠습니다.
창업의 열기가 수도권에만 머물지 않도록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합니다. 4대 과기원 소재지를 창업도시로 우선 지정했습니다. 내년에는 6곳을 추가해서 전국의 10곳의 기술 창업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로컬 창업도 함께 키워가겠습니다. 지역의 특산물과 문화 공간을 활용한 로컬 창업가를 발굴하고 지역의 앵커 기업이 유망 창업 기업을 이끌며 함께하는 상생형 생태계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성장 펀드 등 이번 추경에 담은 창업 지원이 전국 곳곳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중소벤처기업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업은 혼자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창업 시대의 핵심도 바로 참여에 있습니다. 국민과 지역, 학계와 산업, 그리고 선배와 후배가 함께 참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창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운영될 것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이 참여형 창업의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자리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 여러분들이 나누시는 논의와 해안이 창업의 전주기의 생태계를 단단하게 잇는 실질적인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제2차 코시의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기념 촬영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께서 국가 창업 시대 국정 과제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경제문사연구회 이사장 이한주입니다. 장관님하고 이렇게 원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는 연락을 별도로 받았는데 중앙에서 받았어요, 사실은요. 근데 중앙회에서 연락할 때 1시간이라고 연락을 받아서 1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하지라고 국리에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수습을 해야 되겠다 봤더니 다행히 제 뒤에 발표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이제 중기정책과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몇 가지 단계가 있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기부가 출범을 그때 이제 부서로 승격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때는 우리 원장님도 그때 차관을 그 다음 정부에서 차관하셨군요. 만드시면 중기부를 만들면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장관님을 모시지 못해서 굉장히 헤맸었습니다. 사실 처음 만드는데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분을 장관으로 해야 될지를 아마 대통령께서 당시 한 수십 명을 놓고 검토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관을 만들었고 초기 단계가 지나서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하면서부터는 어느 분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떠올라서 지금 훌륭하신 장관님을 모시고 오늘날에 이르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들던 때에는 이제 지난 일을 좀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이제 그 중소기업, 벤처, 창업 이런 말들에 대해서 개념 정립을 시도했고 큰 정책 방향을 잡아가기 시작했던 것은 제 기억으로는 김대중 대통령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 벤처 창업붐들이 엄청나게 일단 있었고 그거 지나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풀 꺾였죠, 그죠? 푹 가라앉아가지고 이게 뭐 거품이 이제 푹 가라앉으니까 빵이 이렇게 부풀었다 푹 꺼진 것처럼 이렇게 꺼지니까 그때 또 한번 굉장히 놀랬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나 싶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 정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래도 만들어 놓았던 정책들이 푹 꺼졌지만 그 중에 일부는 건졌다. 이게 우리 경제의 밑거름이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인식하게 되었던 때가 그 다음 정부에서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때에는 창조경제라고 하는 조금 특별한 이름을 갖고 그게 뭐지? 라고 한참 다들 헤맬 때 그러나 그 창조경제의 밑받침도 사실은 벤처 창업 같은 내용들이 이제 그 밑바닥을 이루고 있었고 그때 이제 전국적인 제도화가 좀 시도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벤처 창업 지원 센터 이런 것들이 한 5개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지방이라고 하는 개념과 벤처 창업 이런 개념을 묶는 이런 시도들이 그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벤처 창업에 대한 본격적인 의제화, 정부의 기구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그때 어떤 생각들이 지배적이었냐 하면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지난 한 10여 년 동안을 돌아보면 유니콘이 전 세계적으로 한 1,000개 정도 생겼다 그럽니다. 유니콘 기업들이 1,000개 정도 생겼는데 한국은 15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국가 규모에 비해서는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작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000개의 유니콘 중에 데카콘이 65개 정도 이제 만들어진 것 같은데 한국에는 없습니다. 데카콘은. 다시 말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놀았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한국 경제에서는 새로 생긴 기업들이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산업의 리더로 성장해 나가는 것보다는 대기업이 혁신하고 대기업이 이끌고 나가는 구조가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현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들이 있었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래서 되나 싶은 그런 반성들이 우리 경제 학계에 굉장히 깊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부를 그리고 이번 정부 구성을 하기 위해서 공약을 만들 때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 그 공약들을 정리할 때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했고 어떤 구조들을 그 속에 넣어놨나 하는 것들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그 뒤에 이번 정부 들어서 어떤 일을 했었나 이제 물론 밤새서 공부하겠다 하지만 그렇게 됩니까? 자다 보면 졸음도 오고 그러다 보면 좀 달라지는 게 이제 세상 일인 것처럼 또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1년이 이제 아직 조금 안 됐지만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하는 건 지난 3월 25일로 기억하는데 관계부처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그 한 장관님께서 주로 발표를 하신 내용들인데 여기에서 벤처 창업과 관련된 얘기들을 주로 하셔서 그 내용은 여러분들께 제가 간단히 정리는 했습니다만 제 노트에는 정리가 좀 되어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들께 보시기로 하고 제가 마친 거는 일부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까 그러고 싶습니다. 제가 잘 드는 예인데요. 사실 한국
근대사를 작년이 80주년이었고 이제 20년 있으면 100주년, 광복 100주년이 되는데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사실 우리는 산업화도 했고 그다음에 민주화도 했고 이게 이제 우리를 선진국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그런 내용, 핵심적인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어느 책 제목처럼 자고 나니 선진국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진짜 우리 선진국일까라고 하는 데서는 뒤를 돌아보는 이런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 스스로 반문하고 뒤를 돌아보는 이런 느낌을 꼭 갖게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많이 잘한 것 같긴 하지만 안정되지 못한 것 같고 위협당하는 것 같고 주도하는 것 같지 않고 뭔가 허전한 그런 느낌이라서 앞으로 이제 진짜 선진국이 되려 그러면 지금 이제 비로소 K컬처로 비롯되었던 문화도 착실하게 정리를 해서 해방 이전에 김구 선생님께서 주장했던 그 문화국가도 이루어지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30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 평균 경제 성장률은 지금까지도 포함해서 인류 역사가 달성하지 못한 성장률을 우리나라가 달성을 했었는데 또 그 뒤로 성장률 감소 속도도 우리가 가장 빠른 나라에 속합니다. 가장 빨리 오랫동안 성장을 했다가 또 갑자기 식어버린 우리 경제 이것도 이제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성장과 그다음에 또 우리는 미국보다 훨씬 개발의 속도가 더디었고 미국 따라가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바짝 뒤따라가는 지표 저성장 양극화 불평등 지표가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하는 게 현재 우리 상황이고 이 상황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 상황을 우리는 이 고개를 넘기면 그러면 조금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이 깔딱고개를 지나고 이 험난한 상황을 지나면 우리는 훨씬 좋아진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서울 근교에 산들이 제법 높습니다. 사실은 한 400m 가까이 되는데 산을 올라가다 보면 오르락 내리락 거리잖아요. 그래서 한참 올라갔다 보면 또 허무하게 또 내려가야 다음번 봉우리고 가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되어지는데 서울 근교에 있는 청계산이라든가 하는 데 가보면 마지막 깔딱고개가 딱 나오면 거기에 있는 게 공통적으로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막걸리 장사입니다. 그것도 특이하게 다 좁쌀 막걸리예요. 서울 근교에는 좁쌀 막걸리 장사가 지키고 서 있습니다.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거기서 막걸리 한 잔 주세요 그럽니다. 한 잔 되게 비싸요. 한 잔에 3,000원이에요. 조그만 거 한 잔에. 근데 지금 이 깔딱고개는 그 막걸리 장사 앞에 있는 그 깔딱고개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깔딱고개에서 아이고 힘들어. 그리고 막걸리 한 잔 마시는 건 괜찮은데 막걸리 한 잔 마실 때 앉아서 마신다든가 2잔 마신다든가 이런 못 올라갑니다. 그냥 집에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작된 이 험난한 고개 속에서 우리는 이재명 정부라고 하는 쿠데타도 물리치고 그다음에 아주 성실하고 열성적인 장관과 대통령으로 뭉쳐진 정부를 만났습니다. 우리한테는 축복이지만 이 지금 머물거나 여기서 멈칫거리거나 안주하거나 아니면 누리거나 이러면 우리는 다음 목표로 못 갈지 모릅니다. 깔딱고개를 넘어설 때 다시 말하면 그 좁쌀 막걸리 한 잔이 진짜 큰 힘이 됐어 이런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 진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이제 다듬어야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이야말로 정말 경계심을 갖고 해야 될 그럴 때인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어떤 것들을 항상 고려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점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많이 보셨던 그래프일 겁니다. 성장률 팍팍 떨어지고 있고요. 저 속도가 앞전에 있었던 올라가는 건 제가 그리지 않았는데요. 올라가는 것도 세계 신기록이고 떨어지는 것도 세계 신기록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제 저렇게 올라가고 떨어지는 이런 때에 저 떨어지는 내용이 자본이 부족하거나 노동이 부족하거나 하는 측면도 자본은 뭐 부족하지 않은 것 같고요.
노동이 부족하는 거는 초장기에서 매우 제한적인 우리 경제를 제한하는 그런 요소가 될 거는 명확한데, 근데 그 말고도 실제로 급속히 떨어지는 게 어떤 거냐면 총 요소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편안히 말하면 기술 혁신이 잘 없고 그때 기술에 의한 그 생산 증가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들인데, 이것들은 인구가 아주 초장기에 있어서 우리를 짓누르는 요소라면 그 기술 진보 같은 것들이 현재 우리한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데, 이게 더 황당한 게 이게 불균등하다는 겁니다. 대기업은 아까 초기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개발 총 요소 생산성 하락 속도가 좀 적은 반면에 이 중소기업이라든가 이쪽 부분의 총 요소 생산성이 굉장히 낮아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가게 하면 됩니다. 돈도 많고, 그 다음에 아직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체계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소기업들, 그 다음에 바로 생긴 소기업, 창업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 이게 한국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결과로도 나타납니다. 이 불균등한 현상이 임금, 남자 대졸자가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받는 급여와 여성 대졸자가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들어갔을 때의 급여를 비교하면 딱 3분의 1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학교, 전성인 교수님도 그 학교에 이렇게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는 여학생 굉장히 많습니다. 비정규직으로 가는 여학생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여학생들은 잘 나가는 학생에 비해서 출발할 때 3분의 1 인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얼마나 심해지겠습니까? 기업도 그렇게 되고 있고 그 결과로서 근로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가 자산의 양극화가 되어질 겁니다. 소득 불평등도 굉장히 심한데 이게 쌓여갔더니 자산 양극화가 되고, 이게 오늘날 우리 청년 문제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그런 내용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될 거고요. 이게 지역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지역 소멸 260개 지자체 중에서 저 빨간 거로 표시되어 있는 반이 넘는 지역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그런 그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웬만해서 하기 힘든 게 이번에 농촌 기본소득 같은 건 참 하기가 힘든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들었지만 어느 곳을 정할지가 260개 중에서 10개를 정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다들 하고 싶죠. 그러나 절실한 곳을 그 10개를 고르는 게 힘들었던 거는 그만큼 대부분이 다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지역에서 축제까지 일어났을 정도로 지금 그 반기였던 그런 정책이거든요. 이 지역적으로도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이런 상황인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잠깐 들여다봤더니 신규 투자, 벤처 투자를 봤더니 벤처 투자의 총 규모는 당연히 이제 물가 때문에, 이게 물가 평화를 안 한 자료를 썼거든요. 그때 물가 때문에 쭉 증가했는데 저 중간에 팍 꺾어진 거는 문재인 정부 때 중기부를 만들면서 죄송합니다. 중기부를 만들면서 벤처 투자 규모가 쭉 증가했다가 윤석열 정부 때 팍 줄었는데 저게.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나는 추세인 건 맞지만 대부분 또 들여다봤더니 투자 규모가 초기 투자보다는 벤처 후기 투자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서 벤처 생태계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데카콘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데처럼 데카콘 0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이런 데가 데카콘 같은 흉내를 내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된 기업들입니까? 새로운 기업이 나와서 삼성, 하이닉스, 현대 이게 망하는 게 아니라 쭉 유지하고 그 위로 벤처가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없는 게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이라든가 장기 역동성에 문제가 있다 하는 측면들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대외적인 위기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려도 할 정도로 전쟁의 시대, 동맹 파괴의 시대, 각자 도생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있고, 그동안 그 자본주의 경제를 지탱했던 자유무역 경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국가 대항전처럼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닥친 게 마이크 잡은 거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 정부가 시작할 때 AI에 대해서 정말 각별한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각별한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I의 방향이 잡히는가 싶고 이제 막 정착화시키는 단계에 대해서 AI 사령탑들이 좀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전 좀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조금 더 진도를 나가고 조금 더 자리를 잡고 이랬으면 했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사람이 와서 잘 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이거 어떻게 하나 싶은 조바심도 좀 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AI는 동시에 엄청난 생산성과 그다음에 시장과 글로벌 경쟁과 데이터에서 우리한테 기회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부작용도 어마어마한 부작용들을 예상할 수 있는, 말하자면 천당과 지옥 사이에 있는 어떤 그런 사이일 겁니다. 우리만 아냐? 다 합니다. 전 세계가 다 합니다. 천당과 지옥이 AI로 갈라질 거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에게만 맡겨둘 수 없고 정부까지 달려들어야 되고, 예전에 대한민국을 봤더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했고 광통신 깔은 게 오늘의 한국이었던 것처럼 AI를 가지고 정부까지 달려들어서 국가 총력전을 하지 않는다면 일본처럼 될지도 모르고 또 한편 한국처럼 될지도 몰라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게 한국의 지금 세계의 현실이고 모두가 달려들어 있는 이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번 작년에 선거를 치를 때, 그리고 선거를 치른 공약들을 정리할 때 커다랗게 보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양극화에 대응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철학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미리부터 넣었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정부는 사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모든 정책에 양극화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고 시작하지 한 정부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양극화 그러면 그 문제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금융시장에 이런 문제가 생겼대, 그럼 그건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 기술 개발에 이런 문제가 있었대, 그건 그대로 갔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고려하면서 가는 거는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사회 양극화에 대항한 개념으로서 기본사회라고 하는 걸 한 축으로 삼았고, 그 기본사회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거 여러분들 다 잘 아시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었고, 우리 의무교육이 있었던 것처럼 국민 모두에게 누구나 똑같이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 헌법은 10조에 매우 강한, 전 세계 어떤 헌법보다 강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 헌법들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인권에 헌법 추구권을 행복 추구권을 붙여놨고 국가의 의무를 딱 부여해 버립니다. 이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하고, 또 까먹을까봐 11조부터 37조까지 줄줄이 내용들이 쭉 정의되어 있는 정도로 우리는 기본사회에 대해서 매우 강한 헌법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양극화가 현재 심화되어 있고, 이 심화된 양극화가 AI 앞에서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작년 재작년에 공교롭게 우리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노벨상들을 계속 받았습니다. 노벨상이 뭐냐면 포용적이고 함께 가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게 작년 재작년 노벨상의 노벨 경제학상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 모두가 균등한 혜택을 받고 함께 누리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역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만 교육시키고 여자는 교육시키지 않았던 과거를 본 것보다 여성까지 다 교육을 시켜놔야지 장관님들도 과학자들도 여성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늘어나는 거고,
반면에 이제 또 한 개 성장에 대해서 생각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모방하고 축격하던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명확해졌고, 그러기 위해서 어때야 되느냐? 이제는 창조하고 선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럴 때 그 성장이 기본서의 또 다른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점들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창조와 선도가 기반이 되어지는 성장, 그다음에 기본사에 대한 충실한 고려, 이 둘을 가지고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고,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 관문이 이번 정부, 이재명 대통령하고 장관님 내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번 정부이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점들이 이번 공약을 작성하고 공약을 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짜 성장에 관련된 것들을 목표치는 AI 3대 강국과 잠재 성장률 3%대 회복, 그다음에 국력 세계 5강, 이게 이제 이번 정부에게 공약으로서 이제 정리되었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아까 제가 진짜 성장이라고 하는 거 진짜로 하자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건 모방 학습, 여기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해서 진짜 성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기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해졌고, 또 성장을 얘기할 때 성장 속에 이미 기본 사회를 배려를 깔고 들어가자라고 하는 점들을 정책에 다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모두의 성장, 지난 3월 25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그 중기벤처부에서 발표했을 때 그게 모두의 창업이라는 제목으로 나가는 게 아마 이거를 반영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또 공정한 성장은 아까 보았듯이 기본사회에서 양극화 불평등을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처음부터 고려해서 나가자라고 하는 측면들을 생각한 거 진짜 성장이라고 했고요. 크게 보면 5꼭지, 중간으로 보면 123꼭지, 조금 작게 보면 564개 꼭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작은 꼭지를 치면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꼭지들이 이제 포함된 게 국정과제로 정리되어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혁신과제 균형성장을 비롯해 특히 혁신경제 부분에 벤처 창업과 관련된 꼭지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딴 데도 다 여기저기 섞여 있어서 중간에 중분류로 되어 있는 123개 중에서 32개가 창업과 벤처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25%가 넘어 30% 가까운 정도로 매우 많은 내용들을 벤처 창업으로 넣어놨고, 이게 우리나라의 진짜 성장을 이끄는 주도적인 정책 구조로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거기 얘기했는데, 이제 기술 선도의 이런 꼭지들을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기술 선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그리고 또 한 개 주제 지속 성장의 기반 강화, 이걸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은 이게 대통령께서 9월 달로 기억하는데 국무회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령으로 돼 있어서 아마 대부분 장관님들이나 부서에서 숙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은 또 조금씩 변화되기도 합니다. 이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되어졌고, 그중에 이제 특히 강조했던 것들은 AI 3대 강국 해서 AI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말이 좀 혼란스러워 할까봐 얘기하면 AI 고속도로란 말을 얘기하는데, 이 고속도로는 논리적 고속도로를 의미하는 거지 뭐 특별하게 실제로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검토했고, 여기 보면 색깔이 변해 있는 것들, 요 꼭지들이 벤처 창업과 관련된 꼭지들입니다. 어떤 것들은 전문적으로, 어떤 것들은 간접적으로 되어지는 꼭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기본사회라는 개념까지 같이 물고 들어간다면 전부 다 합니다. 이거 전체는 진짜 성장과 그 다음에
그 기본 사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전체가 다 정리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벤처 창업과 관련돼서는 그 밑에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출력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밑에 보면 이제 공약의 꼭지 번호들인데요. 그래서 창업 벤처의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과 그리고 그다음에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 생태계 구축하는 요 세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요 벤처 창업을 하면서 나머지들이야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그 중에 R&D 부분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장치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R&D 부분들이 전 주기에 대해서 R&D를 해서 예컨대 팁스 지난 정부에도 팁스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팁스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되고 STTR을 이제 새롭게 신설해서 이 개념을 좀 넣는 등 R&D에 대한 각별한 배려들을 좀 했고요. 그게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 공모 이것도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장관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전국에 10개의 지자체를 선발을 해서 거기에서 집중적인 R&D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의 바람은 4개의 그 기술 대학들이 있잖아요. 거기가 씨앗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벤처 창업 활성화하는 데는 돈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돈이 어떻게 하면 벤처 창업 쪽으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 핵심은 원래는 100조를 계산을 했었는데 정부에서 좀 통 크게 나가셔가지고 150조로 만들었고 75조는 정부가 내고 75조는 민간이 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확산시켜놨습니다. 지금 뭐 열심히 챙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지역과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로컬 벤처 하는 것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남쪽 나라 그 목포에서부터 포항까지 차를 몰고 전 그 경제팀 공약을 만들 때 경제팀들을 모시고 몇 번 자동차 여행을 했습니다. 목포에서 포항까지 가면서 쭉 보면 오른쪽에는 지금쯤 가면 더 그렇겠네요. 오른쪽으로 보이는 환경들 충격적인 광경들이 있습니다.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들 다 파랗고 엄청 아름답습니다. 중간중간 내려서 한번 호흡이라도 한번 하면 바람도 시원하고 햇볕도 굉장히 많습니다. 산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살기 좋은 땅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좋은 땅들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충격적인 거는 거기에 있는 전부 다 시뻘건 쇳덩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차 그리고 조선 석유화학, 철강 이런 단지들이 집중 배치되어 있거든요. 1980년대, 90년대 우리가 중화공업화를 하면서 세웠던 거대 장치 산업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다 안 됩니다. 장사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원료가 없어서 못하지만 원료 충분히 들어올 때도 석유화학, 정유화학 전부 다 망했습니다. 주사기 만드는 나프타가 저 석유화학의 한 절반 정도는 나프타 산업인데 나프타가 우리가 만드는 원가보다 중국이 파는 판매 가격이 훨씬 쌉니다.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장사 못합니다. 그거 무슨 소리 합니까? 전부 다 구조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사실 자체가 수도권 집중화를 의미했고 그 다음에 지역 소멸을 의미하기 시작했던 거라서 이거는 이번 정부에 해결해야만 합니다. 구조조정을 하고 아니면 새로운 신산업을 심건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 예상으로는 서쪽 호남 지역에는 새로운 산업을 심는 것들을 대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을 그쪽으로 주로 심고 그 다음에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호남의 동쪽 그 다음에 경상도의 서쪽이 되겠죠. 이쪽으로는 거기서부터 쭉 울산까지는 새로운 기존에 있는 산업들을 정비하고 효율화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강 이제 방향을 잡고 있지만 그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나 어머니는 나이 드신 아버지나 어머니는
회사가 잘 안 되고 월급이 줄고 극단적으로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었다 하더라도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그러나 거기에 있는 젊은이들은 20대, 30대 젊은이들은 차만 타면 서울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기차만 타도 바로 올라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고속은 철도가 되었든 도로가 되었든 가로로 없습니다. 전부 다 세로로 있습니다. 금방 올라옵니다. 수도권은 집중되고 지역은 소멸되고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한국이 축복받은 그 남쪽 나라 여기를 재구조화하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는 미래 없다라고 보아도 저는 단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번 정부의 최소한 실행 가능하고 완전한 플랜을 세우지 못한다면 없을 겁니다. 어떤 게 들어가야 될지 하는 것들은 이제부터 우리의 과제입니다. 생각컨대 대기업도 지금 남쪽을 개발할 때는 항상 사람들 생각하는 게 대기업 유치입니다. 대기업 유치 좋죠. 근데 대기업들은 지금 국제시장에 나가면 허덕허덕하고 싸우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대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잠재력을 키워내는 것. 남쪽 나라에서 저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때 호남의 동쪽, 아니 호남의 서쪽은 비교적 쉽습니다. 왜냐하면 빈 땅이니까요. 새만금이 1억 2천 평입니다. 바다까지 그 안에 있는 만까지 하면 빈 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것을 만든 게 적합할 겁니다. 그러나 이미 있는데 여수부터 시작해서 광양, 순천 이쪽 영역, 그다음에 울산 이쪽 영역은 이미 꽉 차 있습니다. 여기를 조정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한국 사회의 앞으로의 명운이 걸려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정책 추진 현황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장관님 말씀과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거기 출력물에 있기 때문에 간단히 생각할 텐데 지난번 대통령께서 이 연두 기자회견 하실 때 했던 말씀만 간단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모두의 성장을 말씀하시면서 창업 중심 사회, 지금 조금 나가서 창업 중심 국가 여기까지 개념이 좀 나간 것 같은데요. 이걸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소벤처연구원 중소벤처 장관님께 많은 기대를 하면서 제 모두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사장님 깊이 있는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심포지움의 주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이춘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께서 기업가 정신, 혁신 창업, 생태계 강국을 향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춘우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춘우 교수입니다. 네, 오늘 제목이 이제 기업가 정신, 혁신 창업, 생태계 강국을 향한 과제. 제가 좀 이렇게 길게 그 말을 하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냥 다 갖다 넣었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것은 오늘 이한주 이사장님과 우리 한성수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의 창업, 이미 우리 국가가 아주 그 비전 설정 방향을 잘 했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온 국민과 전 지역의 창업, 그래서 특히 앙트로프리즘 기업가 정신 관점에서 몇 말씀, 평소 제가 그동안 시간으로 보면 한 30여 년 됐네요. 제가 연구를 해오고 또 정책의 그 수립에도 관여를 하면서 고민했던 바, 또 생각했던 바 이런 것들을 또 종합하고 또 작년 재작년에 이제 한국 청년 기업가 정신 재단의 우리 기업가 정신 연구 소장을 맡고 계신 김영태 소장님하고 지역 기업가 정신 지수 모델 개발을 작업을 또 함께 동참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맨 뒤에 소개시키는 그런 발표 자료를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창업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 국민이 이제 창업을 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 창업 국가의 개념을 말씀을 이제 하셨고, 근데 기존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떤 그런 그 관점에서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발상의 전환이라고 이제 아까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 하셨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제 연구 모델에도 포함시켰습니다만은 앙트로프너주의 기본적인 활동 사고 방식 중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역발상이죠. 거꾸로 생각하기. 거꾸로 생각하기로 해서 큰 또 사업 기업을 일으킨 이 사례 중에 제가 상당히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하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참치 회사 동원산업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버티컬 인트리게이션 한 그 업체들이 꽤 많은데요. 그런 업체들 보게 되면 전 세계 글로벌 1등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또 LG, 또 SK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우리가 잘 그동안 이렇게 주목하지 이게 언론상에 크게 드러나지 않는 회사들 중에 보게 되면 동원산업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하림을 제가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그동안 이제 또 통계치를 갖던 그동안에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를 해오셨는데, 기존에 우리가 발상이 뭐였냐면 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 또는 이제 그 소상공인에 대한 그 산업 내지는 업체에 대한 지원, 거기에 포커싱을 갖고 있는 그런 발상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크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주변에 생태계라든가 환경을 갖다 조성하려는 그런 정책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기업을 창업시키고 크게 육성시킬 것인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반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대기업의 그 비중 경제에서, 그리고 중소 벤처기업의 이제 비중을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소상공인 포함을 해가지고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은 3% 내외입니다. 어느 경제에서나. 그리고 나머지 97%가 중소기업, 자영업 뭐 이런 식의 이제 소상공인을 포함한 벤처기업, 이런 어떤 소기업들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중소기업, 벤처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의 문제를 갖다 풀어가는 접근에 있어서 중소기업만 바라보면 문제가 풀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결론을 제가 내리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둘러싸인 전체를 보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대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키우고 싶어도 키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도 계속 자원을 넣고 다그치고 한들 이런 거죠. 이제 공부할 생각이 없는 친구가 있는데 너 공부해라 한다고 해야죠. 공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고 뭔가 돼보려고 하는 친구가 나오게끔 하는 그런 어떤 그런 플랜이라든가 제도라든가 그런 방식을 접근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 그래서 저도 뭐 그동안에 벤처기업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집중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왜 자금난, 인력난, 판로난이 이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했습니다. 저도 막 노력을 하고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했는데, 이게 다 큰 효과를 못 보고 지금도 만나 뵙면은 다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미 이 교과서 이론에 우리가 중소기업 스몰 비즈니스의 어떤 그 컨셉추얼리 디파인 중에 속성이 뭐냐면 자금난, 판로난, 인력난은 중소기업 자체의 본질적인 속성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본질적인 속성을 놓고 계속 이제 이게 문제야, 여유가 있는 그런 중소벤처기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반문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발상의 전환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기업들이 증가를 했다. 그동안에 또 안에 이 통념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숫자 양적인 측면에서 우상향을 시키는 방향으로 통계치가 나와야 된다. 이런 것이 뭐 학계도 그렇고 또 우리 그 업계도 그렇고 중소 벤처 정부 기관도 그렇고 어떻게든 우상향으로 숫자가 나오게끔 하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그동안에 해왔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이 자꾸 이제 발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2020년 코로나를 전후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연간 기업 창업수하고 기술 기반 창업수가 이제 이렇게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포화 상태가 된 거냐? 우리가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수적인 측면에서도 이 지표상을 보게 되면 이 흐름이 모멘텀이 꺾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서비스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우리가 제조 강국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조 부분은 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벤처기업 30주년을 기념을 해가지고 연구를 좀 해서 30여 년의 어떤 의미를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발표를 좀 했는데요. 저는 우리 한국의 벤처, 우리가 창업 그러면 벤처뿐만 아니라 자영업 창업까지 포함하니까 워낙 큰 개념에서 일단은 벤처에 초점을 둔, 지금 자료는 뭐 이걸 여러 가지 섞어 있습니다만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벤처의 역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1980년 삼버컴퓨터의 창업으로 얘기를 합니다. 거의 컨커런트하게 PC 산업이 실리콘밸리에서 스티브 잡스는 IBM 시작할 때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게 앙트로프너십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용태 회장님께서 삼보를 이제 그 시작이 뭐냐면 그 앞에 이제 인터넷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나타난 것들이죠. 그 후에 이제 85년에 메디슨 이민하 회장님이 출연을 하셨고, 근데 이제 자료를 이렇게 그동안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 90년대 이전의 창업 지역하고 주소지죠. 그다음에 2011년에 창업을 오게 되면 점점점 우리나라가 전국이 벤처 창업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건 물개 이제 중소벤처기부 범정부적인 역할과 우리들의 그동안의 노력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방산이라든가 뭐 이런 게서 세계적인 그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힘이다. 그래서 올해 그 아까 말씀하신 창업도시 4개를 선정하고 내년에 6개를 선정해서 창업도시 10개를 선정한 그런 프로젝트도 보게 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지역 소멸, 일본에서 우리가 지역 소멸, 일본에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산출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산출하기 시작했는데 인구 소멸 문제는 8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386 세대가 원흉이죠. 저도 386 세대인데요. 하나만 낳기 시작했어요. 이미 데이터는 80년대 중반부터 예측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2006년에 그 연구를 하면서 뭐라고 발표하면 해마다 원자탄이 3개, 5개가 터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국방에 문제가 생길 것이며 기업에서 노동력의 결손이 일어나게 돼서 많은 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싶어도 창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지역 소멸 문제와 그렇지 않은 모습은 이 서울 지역이 수도권 집중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성동구, 마포구, 쥐밸리, 테헤란밸리, 판교, 테크노밸리 여기는 집값이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몰려든다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는. 자, 거기에 공통점은 신생 첨단 기술 산업, 미래 산업이 입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벤처의 정책 창업이 미래 기술에 기반한 미래 산업의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하는 기업가들을 육성시키고 촉진하는 그런 제도 정책이 지역 소멸을 방지하거나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의 정책들을 보게 되면 뭐 창조경제혁신센터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특구 등등 해가지고 창업도시와 거의 중첩이 되는 그런 것들을 쭉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많은 축적의 그런 그 기반을 닦아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신컨대 창업도시 프로젝트가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거기서 접근하는 우리 어떤 사고 방식과 패러다임 이런 것에서 약간의 그 첨언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창업생태의 주요 띠고 마시는 건 정부주도 창업입니다. 저도 뭐 그동안에 꼭 민간주도 창업을 주장해왔고 그렇게 나가야 되나 규범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은 맞는데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측면을 우리는 반드시 고려해야겠다는 생각이 최근에 제 결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민관 협력 이거는 가능할 수 있지만 민간 100%의 그런 생태계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관과 민이 함께 이렇게 협업하는 가버넌스 체제로 가는 것이 오히려 이피션시하고 또 이펙티브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건 앞으로 검증해야 할 문제긴 합니다만은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서울 수도권 중심 창업 생태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으로 온 국민뿐만 아니라 전 지역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양 중심의 물론 질 중심에서 아까 유니콘 그리고 이 어떤 그 정책들 질적인 정책도 있습니다. 가질형 기업이라든가 고성장 기업이라든가 등등해서 중소벤처기업도 중소벤처기업의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육성 정책이 기존에 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양적인 개념이죠. 근데 유니콘을 이제 오늘도 말씀을 우리 이한주 이사님께서 하셨습니다만은 왜 우리나라는 유니콘이 적을까? 저는 본질적으로 유니콘 기업은 큰 마켓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마켓 자체가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래서 유니콘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과 중국에서는 유니콘이 나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제 이 동남아 시장이라든가 플랫폼 비즈니스 중에 유니콘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 국내 도메스틱 마켓만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긴 하지만 그 기업의 일자리는 뭐가 만드냐면 미래 산업과 대형 시장이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뭐냐면 기업의 기존의 초점을 포커싱된 거에서 마켓을 조성하는 방향의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게 70년대 중화공업 산업화를 할 때 수출 주도형 산업화를 한 거예요. 해외 시장으로 큰 시장으로 자꾸 도메스틱한 시장에서 했던 우리나라 산업은 다 망했겠죠. 수출 물론 일본 걸로 카피를 했다고 하지만 그 원리는 마켓을 정부가 계속 촉진을 했던 것이고 또 하필이면 인프라를 갖다 이제 정부가 이제 깔아주는 어떤 투자를 하는데 그중에 약간 이제 그 정보통신망 여러분들 하나통신을 기억하실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던 아주 좋은 그 정치 뭐냐면 엄청나게 장을 부어가지고 그때 이제 삼법 컴퓨터가 드루넷이라는 것을 개발해가지고 나스닥까지 상장을 했죠. 엄청난 고속통신망을 광통신망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갖다 촉진하는 기반을 이룬 겁니다. 그 위해서 이제 많은 중소기업들, 대기업들이 하기 시작한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벤처기업이 가졌던 중요한 어떤 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공헌이 뭐냐면 벤처기업의 출현 97년이죠. IMF를 전후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 대기업은 재벌 대기업 그야말로 가족 어떤 그 밀실형 그런 어떤 어떤 축제형 재벌이었다고 표현을 할 수 있다면 그 재벌 대기업들이 대부분 97년 전후에 셧다운이 되고 질적으로 변신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날 대기업은 혁신 대기업만이 생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어디에 납품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엔비디아거든요. 엔비디아는 미국의 혁신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도 가만히 보면 대기업 중심이라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삼성전자가 이 하이닉스가 어떤 그 기업의 속성을 갖고 있는 벤처 기업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납품을 하고 있어요.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벤처 기업이라든가 창업 기업을 육성을 정책을 할 때 또 하나의 포커싱이 뭐냐면 기업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에서 물론 그것은 그 정책은 유지를 해야겠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뭐냐면 창조형 벤처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앞뒤로 밸류 체인과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을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이게 연결고리를 갖다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형 벤처냐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의 역할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한 거 보면 여기 보신 것처럼 작년에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배태준과 이춘우가 이제 공동 연구한 것 중에서 우리나라 가번 그 정부 부분이 그 동안에 뭐 이렇게 서로 당이 바뀌고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미래 현재까지 방향은 뭐냐면 이 전 범부처가 창업과 벤처 이것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다 갖고 예산도 마련하고 그 사업을 갖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7개 2024년 자료입니다만은 사업이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중소벤처기업 8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제안을 드린 거면 이 전반적인 이런 사업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 그리고 캐파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주겠다라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 있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필요하겠죠. 그럼 혁신과 창업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 저는 작년에 발표했던 게 생장점과 호르몬이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벤처기업의 비중이라 수출비는 상대로 작아요. 대기업이 크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유기체로 이제 빗댔을 때 생장점과 성장 호르몬이 사라지는 순간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벤처와 이런 것은 생장점과 성장 호르몬의 역할을 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방향타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죽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일본이 꺼졌나라는 것을 갖다 이제 지금도 보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보시면 자 이제 일본이 5조에서 4점 점점 꺼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 중국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밌는 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역사를 미래의 창이라고 표현을 하고 개념을 정의를 하는데요.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일본이 저렇게 성장할 수 있던 힘은 뭐냐면 높은 창업률이 1945년 폐망 이후에 6, 70년대까지 있었습니다. 7, 8%의 높은 창업률이 있었습니다. 근데 80년대, 90년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4%로 뚝 떨어져요. 지금까지도 4, 5%를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창업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도전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생산점이 죽었다는 얘기죠. 성장률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게 죽었어요. 왜 죽었냐? 그 중에 하나가 하나의 원흉이면 원흉인데 일본 경제를 엄청나게 일으킨 우리 트랜지스터 소형 라디오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워크맨입니다. 그 대기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걱정하고 있는데 삼전 익스 고시 어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다 대기업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역설적입니다. 모든 세상 삶의 일이 그런 그 걱정이 될 정도로 지금 무슨 대기업이 워낙 잘 되니까 또 인구도 줄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인력들이 그런 마인드를 안 갖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anyway 어떤 일본의 창업률이 뚝 떨어져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낮고 1960년대 20분이 되면 자 뭐 반드시 이것이 100% 코릴레이션 갖고 있다는 것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자 미국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 있고 한국이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한때 높을 때는 15% 이상의 창업률을 한국에서 갖고 있었고요. 중국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은 미래 산업 신기술에 기반한 인더스트리를 정부가 판을 깔아주고 있고 거기에 정책적인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그 중국 대학생들이 졸업하면서 8%의 높은 성장률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한국 대졸자라고 되면 우리나라는 0.8%의 창업률이에요. 대졸자. 그러니까 창업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창업 선도 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창업 지원들을 만들었는데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계몽은 되고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하게 됐고요. 자, 그런데 그것을 왜 그럴까라는 부분과를 저는 어떻게 정리했냐면 자,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이런 부분들은 창업을 우리가 이제 힘들게 하는 그러한 어떤 장애물이다라는 것은 아주 우리 이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들 누구나 공포심을 갖고 있죠. 잘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고 용기를 내야 되는데 기업가정신의 심리적인 측면이 브레이브 얼마나 용기를 갖느냐라는 것을 연구가 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완화시키는 게 뭐냐면 하이 리턴입니다. 그 초창기에 우리가 벤처 그러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랬잖아요. 즉, 야 이거 한번 도전해가지고 내가 목숨 걸고 인생을 걸면 한번 크게 벌 수 있어? 즉 인간의 탐욕인 거죠. 이 탐욕이 그 방향성을 정부와 사회가 이 방향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 그런 일을 하는 방향으로 잡아주는 정책. 그런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기존의 사회 문화 관습이 뭐냐면, 야 똑같이 잘 살자. 그러니까 모두의 창업이 다 똑같이 잘 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것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도전을 하면 한번 기득값을 걸어본다는 거죠. 서울 방송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제 공무원 사관학교의 컨셉이 있다 보니까 잘 안 합니다, 창업을. 그래서 최근에도 좀 늘어나게 했습니다만은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창업할 사람 아무도 안 들어요. 다 뭘 하냐면 공대생들도 시험 쳐가지고 공무원 하려고 합니다. 저도 신분이 공무원입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이제 야 창업해가지고 200억, 300억, 1000억, 3000억 손들기 시작합니다. 해보겠다. 즉 기대값을 그러면 그게 기업가 정신 역사에서 어디에 되느냐? 골드러시 현상입니다. 그리고 콜럼버스의 산타페 협약이죠. 콜럼버스가 산타페 협약을 맺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투자를 받은 다음에 갔다 오면 조건이 뭐였냐면 자 내가 발견한 신대륙에서 산출되는 모든 물자의 10%를 나한테 돈으로 줘.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 리턴에 대한 계약을 하고 시작한 거죠. 자, 골드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부계 측에서 미국으로 오게 되면 그럼 우리나라에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일한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가 자 마도로스파 여기서 아마 이한주 이사장님만 기억하실 것 같은데 박노직 씨가 주연했던 영화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벌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원양어선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신랑감 1순위가 원양어선이었어요. 그래서 김재철 사장님이 원양어선을 탄 겁니다. 거기 가서 돈을 벌려고 한 거예요. 왜?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갔다 오면 집을 3채를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록에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그러면 70년대 중동 산업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동에 갔다 오면 팔자를 고친다는 표현이었어요. 노동자도 그렇고 그런 큰 돈을 벌 수 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하게끔 할 때 창업률이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긴 합니다만 그런 건립들이 있는 거죠. 불리한 규제라든가 대기업 뭐 수도권 편중 인재 확보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원리 메커니즘을 작동시킬 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자신의 꿈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런 교육 측면에서 꿈을 비즈니스 창업과 연결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모델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는 생계형 창업과 기회형 창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생존과 가치 창출은 동일한 것이고 생계형 창업과 그다음 기회형 창업은 동일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소니도 뭐로 시작했냐면 생계형 창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전기밥솥을 만들기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것이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갖다 만들고 워크맨을 만들고 세계적인 기업이 됐고 삼성전자의 모델이 되는 회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창업 모델 창업할 때 벤처 그다음에 그 신기술 또는 고대 첨단 기술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창업을 하려는 어떤 로우테크라도 좋습니다. 우리 온 국민들이 1인 1 창업을 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하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빙산 모델로 접근을 해서 밑둥을 탄탄하게 해주고 거기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튀어나오는 그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용어는 저는 뭐냐면 자 기존 시장과 기존 기술, 기존 방식이라는 생존 방식은 이것은 임금, 급여, 보상입니다. 취업하는 것 같아요. 창업을 하더라도 그런 이제 자영업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자영업도 혁신에 대한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저는 금전적인 그 리턴의 그 개념을 보상과 포상으로 합니다. 즉 포상은 커야 돼요. 월급 급여의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인센티브가 커져야지만 여기에 대한 도전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특히 일에 대한 어떤 개념, 일은 하기 싫은 것, 남한테 핑퐁 치는 것, 그리고 어떻게든지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칼퇴근 뭐 등등의 어떤 그런 물론 오늘날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그 삶의 질에 중요한 워크라이프의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AI죠. 에이전트 AI고요. 제 모델입니다만은 보신 것처럼 상당히 복잡하고 다중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선구자, 선각자, 개척자가 들인 것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발견과 발상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자 에코시스템의 창업시 정책 비전에서 아주 훌륭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누구나 창업을 시도하고 기업의 호의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창업 정책을 해나가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창업을 잘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되겠고요. 그리고 아주 그 모두의 창업이라는 용어도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만드신 것 같고 이것이 이제 잘 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2019년에 제가 그 기업가 정책회의를 함께 창립을 하면서 Entrepreneurship Everyone, Everywhere, Everything이라고 했습니다. 즉 기업가 정신은 이게 비즈니스 창업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넌 커머셜 섹터까지 한정해서 온 국민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들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창업 생태계를 그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은 너무나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것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은 이제 아이젠버그가 마켓을 얘기를 했고 문화를 얘기를 했는데 어떤 모델은 그것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켓과 문화가 반드시 들어가는 그런 모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계속 이제 수정 보완하고 있는 모델입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우리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 창조 메커니즘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벤처 캐피탈 마켓이고요. 또 하나가 회수 시장 마켓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닥을 분리 독립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식이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소셜 컬처럴 퍼실리팅 안트로프리십 그래서 빙산 모형 밑둥 사회 문화적으로 사회면 누구나 한 번은 창업을 해야만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은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사회문화 규범적으로 듀티가 되는 그런 사회 소사이어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글로벌 메가 트렌드 우리는 이런 상태 이런 어떤 선진국산으로 들어오는 그 어떤 계기가 뭐냐면 결국 뭐냐면 글로벌 마켓에 연동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그리고 실리콘밸리, 이스라엘 등에서 전 세계의 창업 생태계의 FTA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컨커런트 연계 시스템 조약 그 어떤 MOU 같은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해가지고 그들의 창업가들, 기업가들, 벤처 기술들이 서로 아주 그냥 자유롭게 서로 그냥 들락날락거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그런 그 판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4대 철칙을 제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자유와 평등의 개념, 개방과 상생, 도전 개척, 미래 창조. 뭐 제 논문이 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첨단 기술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글로벌, 온 국민 기업가 정신 확산 이렇게 세 개를 제가 빨간색으로 했습니다만은 6대 제언을 이제 제가 했고 지금도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것 중에서 특히 이제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필요가 있고 온 국민의 벤처화 이게 오늘 모두의 창업에 연결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걸 생략하고
또 AI를 말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규제 일몰제입니다. 법을 내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냥 열심히들 법안을 만들면서 자신의 실적으로 이제 내세우시는데 또 한편 보니까 그게 잘 의도했던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처음에는 잘 작동하다가 몇 년 지나면 이게 걸림돌이 돼요. 무슨 의미냐면 세상이 바뀌는데 법안이 그것이 바로바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안을 만들면 그냥 모든 법안이 한시법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의원님들께서 법안 폐기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평가 실적으로 넣어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온 국민의 벤처화입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 교육, 경영교육에서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벤처 30년 전에만 해도 97년 벤처기업 특별법을 만들 때만 해도 벤처라는 말을 우리 국민들이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벤처라는 것을 하려고 이 중소기업청에 그때 중소기업청이죠 3공부 또 가가지고 딱 디밀어서 이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벤처가 뭐예요? 벤처 캐피털이 뭐예요? 공무원들이 몰랐어요. 국민들도 몰랐고 전혀 몰랐습니다. 또 한 분은 그때 이제 회의를 하는데 야 벤처가 뭐야? 그래가지고 높으신 관료분께서 이제 질문을 했더니 이제 하위직 그 공무원께서 중소기업이 그 좋은 이름으로 위장한 겁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벤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전 국민이 알게끔 확산시키게끔 했던 것이 벤처기업협회였어요. 그 이민혜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경제하고 벤처 전국 로드쇼를 합니다.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벤처가 뭐고 이게 우리나라의 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다. 그러니까 그때 그것에 감동받아 가지고 창업한 대학생이 송병준 현재 벤처기업 협회장이에요. 게임 비련에서 만든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요즘에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아느냐? 제가 기업가 정신 회장으로 와서 이제 행사에 갔더니 어떤 여직원이 저를 갖다 리셉션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기업 가정 신학회에서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즉 기업가 정신 앙트로프리즘 모르시는 국민들도 현재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온 국민이 이런 부분에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 들고요. 특히 또 하나 이제 인구가 소멸하는 가운데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가 있다 보니까 시니어 계신 분들이 계시고 저도 시니어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세컨드 라이프의 한 커리어의 방식으로 시니어 창업 이것을 지원하는 정책을 또 중국에서 마련을 하시고 진행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한 1인 창업 지원해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한 번은 창업을 하기도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뭐 시드머니를 이렇게 매칭을 하는 그런 제도도 한번 고려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해봤냐 안 해봤냐 정전 회장의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해본 것과 안 해본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문제는 경영입니다. 우리가 창업을 갖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권덕윤 대표께서 스타트업 경영 수업에다 책에다 그렇게 맨 첫 장에다 써요. 제가 그래서 그 책을 지금도 수업에 씁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게 매니지먼트 경영입니다. 망하는 이유도 경영이고 성공하는 것도 경영이에요. 그래서 경영학 교육을 소양 교육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회계, 어카운팅 같은 것도 그렇고요. 자, 창업진의 편한의 고도화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테크 창업에서 공급망 밸류체인의 창조의 창업에 초점을 두는 방식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넌 커머셜을 포함하는 생활형 창업, 즉 일상생활의 창업을 비즈니스화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신들이 어떤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들도 중기부나 범부처에서 이렇게 적극 장려하고 드러내주고 그 수범 사례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직장 생활을 우리가 뭐냐면 사내 벤처, 사내 창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또 활성화시키는 미국의 힘. 그럼 여러분들 3M 그걸 다 사내 창업이에요. 듀폰도 사내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 창업이 대기업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이 또 스피노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이런 윤석덕 부장님, 자 도로 색깔 유도선 이 저는 상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사망 사고가 거의 제로로 줄어들었어요. 고속도로에서 사망 사고가. 또 하나 뭐냐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갑자기 제주 올레길 여기에 그냥 전 국민, 전 세계 사람들이 오면서 얼마나 또 지역의 어떤 그 경제가 활성화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커머셜한 것과 넌 커머셜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경제적인과 사회적인 가치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이것을 분리해가지고 생계형과 기회형 이것은 연결되어 있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국민실험실 그 뭐 아이디어니까요 넘어가고요. 특히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한 앙트로프너십 창업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시켜야 된다. 저는 아주 굉장히 강조합니다. 퍼블릭 앙트로프너십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창업률의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공급망 시스템의 관점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갖고 있는 뭐냐면 고객이 누구고 소싱, 코스트, 즉 공급망을 할 때 코스트 값과 그리고 이제 매출 이 부분을 이제 고민할 수 있는데 그걸 생각가지고 아이템만 생각하면 곤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도 한편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체중 감량을 할 때 다이어트를 할 때도 몸무게를 재야 되는 것처럼 이것을 어떤 값으로 측정하고 진단하는 그런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 청년 기업가 정신재단에서 만들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지역 기업가 정신 지수 모델 김영태 교수님께서 큰 역할을 하시고 홍길표 교수님과 저하고 이제 배태준 교수가 거기에 관여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이해가 되고요. 이미 스태피에서는 지역 기업가 정신 대시보드를 만들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학회랑 또 이제 관과 또 민간이 함께 협력을 해나가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역 기업가 정신 모델은 보시는 것처럼 그 나인블럭의 모델을 갖고 있는데 이건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것을 갖다 진단을 해서 이미 상당한 정도로 데이터를 갖다 이제 특히 아키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그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빙산 모형입니다. 빙산 모형. 또 하나의 빙산 모형이 뭐냐면 우리가 제도적인 측면이라든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그런 장치들 그런 어떤 생태계도 관심이 되겠습니다만 밑둥 특히 사회문화적인 미국의 어떤 사회문화적 내재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창업 국가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또 필요로 하고요. 특히 앙트러프러니어 기업가 창업가에 초점을 둔 그런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발상의 관점의 전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중소벤처 창업 정책이 없었던 일제 시대에서도 정주영 회장이 이병철 회장이 출연하신다. 그러면 개인적인 속성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발표가 길었습니다. 나머지 읽도록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정은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지역 창업 생태계 현황과 성장을 위한 구조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네? 닿을 거예요. 어떤 게?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 창업 생태계 현황과 성장을 위한 구조적 과제 발제를 맡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혜라고 합니다. 저는 좀 이쪽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첫 번째 개요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지역 창업 생태계 현황, 세 번째 창업 정책 현황 및 과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창업 생태계 성장을 위한 구조적 과제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개요 부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시다시피 저희는 그게 경제, 산업, 인구, 지역, 글로벌의 많은 변화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는 저성장으로 진입을 했고요. 산업은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었고요. 그리고 인구는 고령화 및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지방 소멸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무역이나 변동성 그리고 자금 조달 리스크 등의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들이 과연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세 가지가 다 떨어져 볼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면 고령화나 생산인구 감소는
감소 그리고 지방 소멸은 결국은 기업들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이전을 촉진시킵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이 가기 때문에 일자리 감소로 결국 청년 인구는 유출이 되고 이러한 청년 인구 유출은 결국은 지역의 창의성, 혁신성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면 지방 소멸이 더 가속화되고요. 그러면 잔존 기업들은 또다시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인구가 유출되고 내수 기반의 서비스업이나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결국은 또 감소하게 되고 지역 경제는 쇠퇴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정부 관점에서 보면요, 결국은 빈집, 빈공실, 빈상가들이 늘어나면서 시설을 노화시키고 결국은 자산 가치를 하락시키면서 범죄나 그리고 방화가 발생되는 그런 도시의 질을 떨어뜨리고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면서 결국은 전체 총량의 관점에서 보면 재정이나 예산 비효율성을 발생시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그리고 지역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결국은 기술 창업이나 이러한 창업 기업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들이 성장을 해야지 결국은 지역과 한국의 경쟁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지역 창업 생태계는 어떨까요?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왼쪽 상단의 표는 연도별 창업 기업 수와 그리고 기술 전체 업종 기술 기반 창업 수입니다. 아까 저희 이춘호 교수님께서는 창업 기업 수를 약 2021년으로 해주셔서 좀 많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긴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는 16년부터 살펴보면 조금은 지금 지역에 대한 것들이 리스크가 약화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와 그리고 왼쪽 하단의 표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업종 그리고 기술 기반 업종의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보시다시피 전체 창업은 2022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기술 기반 창업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역별 창업 증감률은 전체 기술 기반 업종 모두 수도권이 견조한 반면 비수도권, 특히 경상 지역이 매우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요, 이것들은 연도별 전체 업종 창업 기업의 수도권 비중입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2021년까지는 수도권 비중이 늘어났지만 2022년, 2023년 감소하다가 결국은 2024년, 2025년에 더 증가를 창업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는 양상이 다시 증가했는데요. 밑에 기술 기반 업종은 62.8%로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은 연도별 AC 분포와 그리고 벤처 투자 회사 수입니다. AC 기업 수를 보면은 2025년 6월 기준 약 474개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벤처 투자 회사 또한 점진적으로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별 벤처기업 현황입니다. 위에 보시면요, 2026년 3월 기준 벤처기업 수는 39,097개인데요. 여기서 수도권에 약 65.1%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요, 권역간 스타트업 이동 의 현황을 표로 보여준 건데요. 보시다시피 모든 스타트업 기업들이 결국은 수도권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물어본 결과 결국은 스타트업 생태계 때문이라고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우리는 창업 정책을 위해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좀 직접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창업 저변 확대를 위해서 창업 교육, 혁신 창업과 양성, 스타트업 등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기술 창업 활성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청년 사관학교, 그 다음에 이어 드림 스쿨, 팁스, 글로벌 진출 활성화, 패키지 사업,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그리고 아기 유니콘 육성 사업 등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창업 지원 인프라 운영을 위해서는요, 창업 보육센터 운영, 공공임대역, 지식산업센터 건립, 그리고 창제경제혁신센터 메이커스페이스 활성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판교 창업존, 1인 창업기업 활성화 등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많은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 투자 확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모태펀드 운영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촉진했고요. 현재 약 2023년 기준 1,327개의 출자 조합이 있고요. 그다음에 엔젤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2024년 누적 개인 투자 조합은 약 5천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과와 한계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과를 보면요, 이 장표는 개인 사업자에 대한 지역별 1년 생존율입니다. 물론 최근이 들어올수록 창업 기업 수는 감소했지만 이 왼쪽에는 가밀 업종에 대한 1년 생존율이고요. 오른쪽은 전문 업종에 대한 생존율인데요. 보시면은 정보, 교육, 서비스 등 전문 업종을 중심으로 지역 생존율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정부의 혁신 창업 정책이 지역 기업의 생존력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또 따져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성과 성장이 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 성장의 주요 성과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수출이나 혁신 기업의 지역 편중은 더 양극화되고 있었습니다. 벤처 투자 회사랑 A씨 분포인데요. 보시다시피 벤처 투자 회사의 비수도권의 입지는 약 5.5% 그리고 수도권은 94.5%고요. A씨 기업이나 이러한 투자 현황을 보시면 수도권에 굉장히 많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왼쪽 하단은 같은 경우에는 2024년 투자 금액 탑 10의 A씨 특징을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보시다시피 소재지가 서울, 경기 서울, 인천으로 탑 10 모두 수도권에 입지해 있습니다. 벤처 투자 및 유니콘 현황입니다. 왼쪽 상단 표시면 최근 5년 총 벤처 투자 현황이고요. 아래는 유니콘 기업 현황인데요. 보시다시피 최근 벤처 투자 규모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와 유니콘 기업의 수도권 집중은 여전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지역 생태계 관점에서 과연 무엇이 미흡했을까를 6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이동 및 집중, 생태계 양극화입니다. 두 번째, 구심점과 정책 연계 미흡입니다. 세 번째, 지역 벤처 투자 선순환 체계 미흡입니다. 네 번째, 신기술 분야 인재 부족 및 지역 인재 정착 기반 미흡입니다. 다섯 번째, 인프라 연결성과 활용도 부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생태계 개방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지역 창업 생태계는 창업 기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원과 기회의 수도권 집중, 정책, 투자, 인재, 인프라 연계 부족, 글로벌 확장성 미흡으로 지역 내 창업이 성장으로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창업 생태계 성장을 위한 구조적 과제에 대해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 기업 참여 활성화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제안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 기반의 공동 사업화 체계 구축입니다. 즉, 대학, 연구원, 지역 창업기업, 중소기업, 주력기업, 투자자 등이 초기 기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해서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 판로의 지역 공동 연계 지원을 탄탄하게 연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실증 단계에서는 통과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지역 딥테크 실증권 도입입니다. 즉, 지역 스타트업에 실증권을 부여해서 지역 내 공공기관이나 대학, 출연연, 산업단지 등의 장비나 DB 테스트베드가 눈치 없이 권리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다양한 주체 참여 활성화입니다.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지역 대학입니다. 물론 한계는 분명히 있겠지만은 허용되는 범위에서 대학의 간접 출자를 통해서 지역 창업 기업의 성장 자금을 확충을 하고 대학발 기술, 인재 창업이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높여야 됩니다. 창업을 보다 친숙한 활동으로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지역 중심
참여에 대한 기반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금 모두의 창업처럼 기존의 지역 성장 펀드를 연계해서 국민 참여 공보를 지속시키거나 아니면은 장기 보유나 참여자 대상한테 지역 카페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투자나 IR 실증 로컬 프로젝트 연계에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로 주변에서 친숙하게 기술 창업이 접근하고 인볼브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지역 투자 활성화입니다. ACVC의 단발성 지역 투자가 아닌 상주 기반의 투자, 보육, 회수 가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정착형 GP 인센티브입니다. 주소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주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요. 본점이나 핵심 심사역 상주, 지역 펀드 상시 운영이나 연간 지역 투자나 보육 실적, 그리고 지역가업의 후속 투자 비율 등의 조건을 따져서 A씨나 VC의 별도 트랙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공동딜 파이프라인 보장 강화입니다. ACVC가 지역에 오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좋은 딜이 없기 때문이고 불연속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학이나 출연연, 창업지원기관이나 산업단지,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해서 지역 공동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지역 초기 회수 촉진입니다. 회수 시장이 불안전하면 VC는 지역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AC, VC 투자 지속성을 높이는 세컨더리, 전략적 M&A, 앵커 기업 인수인계를 포함한 지역 회수의 지원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ACVC는 혼자 올 수 없습니다. 결국은 사무공간, 실증기회, 회의, IR, 백오피스, 법률 회계 등이 활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장 활성화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지역 특화 기반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에는 주력 사업이나 특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창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선도 도시를 연결하는 공동연구, 해외 실증, 투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필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실증 및 판로 연계 고도화입니다. 우수 실증 기업이 매출과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실증, 조달, 판로 지원을 연계하여서 패스트 트랙을 고도화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정주 친화형 창업 거점 도시 조성입니다. 물론 교육 인프라 그리고 창업 거점 도시 네 군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한 번은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교통 결절지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주거, 여가, 복지, 문화 등의 기능이 융합된 창업 도시를 조성하는 것들을 고려하고 거기에 맞춤형 선택형의 획기적인 정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또한 주거와 함께 일하는 환경이 연구나 이런 창업 벤처 기업의 특성에 맞게 모델이 도입된다면 사실은 그 물리적인 네트워크나 이런 네트워킹이 수도권에 간다 그래도 굳이 일하는 환경들이 좋기 때문에 이 교통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인적이나 정보 교류가 활발하면서 지역에서는 편안한 정주 여건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교통발달 지역이나 도심 지역, 그리고 교통발달 지역이나 주변이 개발 가능한 지역, 그리고 기존 도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 재생 지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사실 공공기관 인프라도 좋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미 매력도가 떨어진 지역으로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의 거점 도시에 대해서는 이것을 대상지로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적 관리 체계 대비 구축입니다.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창업 생태계 디지털 트윈 단계적 구축입니다. 좀 중장기적인 과제인데요. 저희가 아무리 물리적으로 네트워킹을 좋게 하여도 부동산입니다. 결국은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하고요. 그거에 대한 보완점으로 디지털 트윈의 창업 생태계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현재의 물리적 환경을 보완하기도 하지만은 향후 토큰이나 디지털이 활성화됐을 때 참여나 기업 보상 등의 그러한 문제들이 이슈가 될 텐데, 그때 저희가 선점을 했을 때 속도가 가속될 수 있는 기회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질적 성장 관리 체계가
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플러스 실증, 사업화, 투자, 교류, 협력 성과를 반영하는 질적 성장 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은혜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창업을 넘어 성장으로라는 오늘의 주제만큼 기조 강연과 두 분의 발표 모두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잠시 후 이어질 종합 토론에 앞서 약간 무대를 정리할 5분간의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는 당초 예정보다 좀 늦어져서요. 12시 10분 정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